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접촉 대상은 중국? 아니었어요. 일본?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워싱턴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미국과 러시아. 지금 그들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이 쥐고 있는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감동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강 다리가 끊어졌던 나라가 북극 바다를 여는 열쇠가 된 이야기. 정복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고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3시 58분, 워싱턴에서 이 시각에 전화가 온다는 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터졌거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거나, 동맹국이 배신했거나.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분 내로 상황실 집합. 손이 멈췄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이 조합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에드워드 하밀턴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나토에 직보하는 동북아 전략 수석 분석관이죠. 15년간 러시아 에너지 구조와 북극 항로, LNG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제 모든 예측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이미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였다는 건 언제나 위험, 신호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복도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 있어야 할 새벽 시간대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상황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분석관과 보좌관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어요. 회의 제목이 스크린 위에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 코리아 백채널. 긴급.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 동료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러시아 외무부 산하 비공식 채널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 상대는 한국 측 경제협력 라인. 주제는 북극 LNG 극동 개발, 에너지 수송망.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접촉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에게 북극 LNG는 생명줄이나 처럼 없거든요. 제재가 시작된 이후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은 끊겼고 남은 건 북극을 통한 해상 수송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과 관련된 협의 대상이 한국이라니.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정보기관에서 넘어온 분석 보고서였죠. 러시아 측 평가, 한국과의 채널 유지 시 제재망을 우회하지 않고도 전략 자산 보존 가능.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협력 제안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제재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러시아와의 역사적 접점도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을 건너뛰었습니다. 중국도 배제했어요.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되짚어봤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북극용 쇠빙 LNG선을 독점적으로 건조해왔다는 사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아크틱 LNG2 프로젝트, 모두 한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 그리고 제재 환경 속에서도 한국만은 예외적으로 협력 라인이 끊기지 않았다는 정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존이야. 제 옆에 앉은 경제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러시아는 한국 없이는 북극 에너지 시스템을 돌릴 수 없어. 선박도 기술도 인프라도 전부 한국에 묶여 있거든.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외교 채널이 아니라 생존 채널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접촉한 건 호의가 아니었어요. 필요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필요.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어요.
북극해 위로 빨간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선들의 끝에는 항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울산, 거제, 목포.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국의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재망을 정면으로 뚫을 수는 없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규범 위반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제재 대상국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선 통제 박변수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우리 동맹망과 별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이기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비상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바로 상황실 옆 별도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여 있었죠.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추적 시스템, 북극 항로 선박 트래킹, 조선 계약 데이터베이스, 15년간 쌓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어요. 러시아 북극 LNG 프로젝트, 쇠빙선 공급 내역,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떠올랐어요. 야만 LNG, 프로젝트 아크틱 LNG2, 북극해 동부 항로 개발 계획. 하나씩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야말 프로젝트 선박 운용 계획이었어요. 영하 50도를 견디며 얼음을 깨고 가스를 실어 나르는 쇠빙 LNG선. 러시아 북극 개발의 핵심이죠. 문서를 아래로 내리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건조국가, 대한민국. 건조장소,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역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건조국가, 대한민국. 건조장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을 열 때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한국조선해양 목포조선소. 전부 한국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적이었죠. 이건 편중이 아니라 독점이잖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하며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쇠빙 LNG선 건조 능력 보유국.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론적으로는 세 나라가 건조 가능했어요. 하지만 실제 건조 실적을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중국은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했고 일본은 수주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은 안 하는 거지? 궁금해서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일본 조선소들은 수익성 문제로 쇠빙선 건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난이도는 높은데 마진은 낮았거든요.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기술 축적을 위해 계속 수주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독점 구조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러시아 LNG 수출 의존도.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러시아 국가 예산의 30% 이상이 에너지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북극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었죠.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제재로 막힌 상황에서 북극 해상 루트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 선박이 멈추면? 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북극 항로가 중단될 경우 러시아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 항로를 유지하는 선박들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협력이 아니야. 저는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의존이다. 화면을 지도 모드로 전환했어요. 북극해 위로 빨간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는 LNG 수송 경로였죠. 그 경로 위를 움직이는 선박들의 정보를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드마르제리호, 블라디미르 루사노프오, 예두아르드 토로.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었어요. 지도를 확대하자 조선소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울산거제 목포. 세 개의 점이 한반도 남쪽 해안에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생명선이 한국 남쪽 해안 세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경제관계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취약점이자 동시에 한국의 레버리지였습니다. 하밀턴 못 찾았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분석관 제임스였어요. 이것 좀 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임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았죠.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선박들이야. 전부 한국제야. 전부? 응? 예외가 없어. 쇠빙 LNG선은 아예 한국 독점이라고 봐야. 다음날 오전 저는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극초음 속 데이터 유출, 내부 수사, 극초음 속 미사일. 러시아가 마지막 자존심처럼 붙잡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아 도경제가 흔들려도 이 기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풍동실험 데이터 일부, 중국 내부로 유입 정황 포착, 항공기 공동개발 약속 불이행, 정비 부품, 공급 의도적 지연.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3명이 체포됐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혐의는 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측 요구로 데이터 일부를 전달했으나 약속된 대가는 받지 못했다. 공동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 기술 이전이었다.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었어요. 동맹이라고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중국과의 민항기 부품 협력 계약, 일방적 중단 사례 증가, 수A 35 전투기 엔진 부품, 약속된 납기 3개월 초과, CA 910여 개기 정비 지원 거부, 러시아 측 자체 해체 부품 전용 중.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을 빼가는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내부 분석 보고서 번역본이었어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재평가 필요성. 그 아래 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이나 전략 파트너인가? 미래 경쟁자인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내부가 중국을 재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맹에서 위험 요인으로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항공기술협력건, 중국 측 계약 불이행, 사례 12건, 첨단 소재 공동연구, 러시아 제공 데이터 대비 중국 기여도 30% 미만, 군수협력 프로젝트, 중국 측, 일방적 조건 변경 사례 증가. 숫자가 쌓일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기술을 주고 있었지만 받는 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은 받은 기술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시작한 그죠. 저는 문서 말미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파트너십 재편시, 대체 후보, 코리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한국 비공식 접촉, 북극 LNG 선박 의존 구조, 그리고 지금 확인한 중국과의 신뢰 균열,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찾은 건 새로운 기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중국 과학자 러시아 연구소 방문 급증. 2023년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 유출 의혹 제기. 2024년 항공기 부품 협력 계약 불이행 사례 증가. 2025년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중국 리스크 평가 등장. 그리고 2026년 초러시아 한국 비공식 접촉 포착. 순서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동시에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밀턴, 잠깐 올 수 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급 분석관 로버트였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버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로버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봤어? 나토 정보 공유 시스템에 올라온 문서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군사 협력 평가 보고서. 네. 아직 안 봤는데요. 지금 읽어봐. 네가 보던 극초음속 파일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야. 저는 의자에 앉아 문서를 열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수호의 35전투기 기술 기반으로 독자, 모델 개발 중, 제20전투기의 러시아, 제공 엔진 기술 적용 확인. 그 주 금요일,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극동, 자본 안보 리스크.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수리스크.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항만철 도물유기지 발전소 상업지구. 점 하나하나에 마우스를 올리자 세부 정보가 떴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 프로젝트. 중국. 자본 65%. 하바롭스크 물류센터. 중국 기업 운영권 30년 계약. 우스리스크 산업단지. 중국 투자. 비중 72%. 숫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극동개발 프로젝트 투자 현황 상세 분석. 표가 펼쳐졌습니다. 프로젝트 명투자 규모 지분 구조. 운영권 보유 주체.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하지만 실질적 운영권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섹션을 열었어요. 극동도시 경제구조 변화 추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변화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상권 중국인 소유 비율. 2015년 12%, 2020년 38%, 2025년 61%. 하바롭스크 노동인구 중 중국인 비율. 2015년 8%, 2020년 23%, 2025년 45%.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도시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지방 관료의 내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번역본이었습니다. 우스리스크시 상업지구 현황 보고. 내용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내 주요 상가 건물 73개 중 52개. 중국 자본 소유. 전통시장 상점 215개 중 167개 중국인 운영. 식당 슈퍼마켓. 숙박업소의 80% 이상 중국어 간판 사용. 거리 표지판. 공공 안내문까지 중국어 병기 요구 증가.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어요. 도시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러시아 관료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도로를 준 것이 아니다. 도시를 넘긴 것이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평화롭게 보였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조용한 점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자본으로, 총이 아니라 임대계약으로.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섹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극동개발 파트너 리스크 평가. 표가 나타났습니다. 파트너 국가별로 리스크를 분류해 놓은 거였어요. 중국, 하이 리스크. 세부 항목을 펼쳤습니다. 자본 투입 후 운영권 독점 경향, 지역, 경제 종속 구조 심화, 인구 유입을 통한 사실상 영토 영향력 확대, 장기적 주권 침해, 가능성,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어요. 경제 협력이 안보 위협으로 전환될 위험.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경계하는 건 기술 유출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자국 영토가 조용히 잠식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대체 파트너 검토 필요성, 긴급, 조건, 기술 제공 가능, 영토 통제 욕구 없음, 장기 신뢰 관계 구축 가능. 그리고
그 아래 후보 국가 코리아.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때문에 한국이 필요했고 중국과의 신뢰 균열 때문에 한국이 절실했으며 이제 영토 보존을 위해서도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밀턴, 이거 확인했어?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극동 보고서요? 지금 읽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아? 중국이 러시아 극동을 사실상 먹어가고 있잖아. 맞아요. 군대 없이 점령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악몽이겠네. 서쪽은 우리한테 제재받고 동쪽은 중국한테 잠식당하고 그래서 출구를 찾는 거죠. 그게 한국이고요.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데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기업 협력 모델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 주 월요일 오후 제 책상 위에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국가안보회의 비공개 전략회의 문서였어요. 다른 하나는 유럽 채널을 통해 넘어온 모스크바 에너지안보 실무위원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왼쪽 모니터엔 워싱턴 문서, 오른쪽 모니터엔 모스크바 문서. 같은 주에 열린 회의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워싱턴 문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국가안보회의 전략 세션, 동북아 안보구조, 재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 관국무부, 차관국방부 정책실장, 중앙정보국 분석국장. 주제는 명확했어요. 중국 러시아 결속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 첫 번째 섹션을 읽었습니다. 현재 상황 평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심화, 공동 군사 훈련 증가, 에너지 협력 확대 기술 교류 활성화, 서방 동맹 체계에 대한 도전 강화.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대응 방안, 결속 완충 전략. 여기서 흥미로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블록 완전 고립 불가능. 대신 양국, 간 틈새 활용 필요. 핵심, 신뢰 가능한 제3자 파트너 육성. 그리고 다음 줄, 리스크 완화 파트너, 코리아.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첫째,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안보적으로는 미국 동맹. 둘째,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 보유하나 서방 규범 준수. 셋째, 양측 모두와 대화 채널 유지 가능. 결론, 한국은 중국, 러시아 결속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축. 저는 오른쪽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모스크바 문서를 열었어요. 에너지안보 실무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극동개발부 국장, 대외경제협력 담당관. 주제는 달랐어요. 극동개발 및 에너지안보 전략 수정안. 첫 섹션을 읽었습니다. 현 상황, 서방 제재 지속, 중국 협력 리스크 증가, 에너지 수출 경로, 다변화 필요성 긴급, 극동개발 파트너, 재검토 필수. 러시아의 절박함이 문장 사이로 느껴졌어요.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파트너십 재편 방안, 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 대체 협력국 조건, 기술력 보유, 영토 야욕 없음, 장기 신뢰 구축 가능. 그리고 그 다음 줄, 대안 전략 파트너 코리아. 저는 두 모니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워싱턴 문서, 리스크 완화 파트너, 코리아. 모스크바 문서, 대안 전략 파트너, 코리아.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논리 다른 목적.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활용 전략, 한국을 통한 러시아와의 간접 대화 채널 유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 동북아 균형자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모스크바 문서도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 협력 방안,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서 한국 기술 활용, 중국 자본 종속 탈피, 수단으로 한국 파트너십, 극동개발에서 안정적 협력 모델 구축. 두 국가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안정을 위해,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하지만 둘 다 같은 이름에 도달했어요. 제임스, 잠깐만 와봐.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워싱턴 회의록이랑 모스크바 회의록인데. 제임스가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한국 얘기하네? 응. 근데 같은 주에 열린 회의야.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결론이 똑같다고? 맞아. 둘 다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어.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완전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야. 각자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같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두 문서의 핵심 문장들을 나란히 적어 내려갔어요. 워싱턴, 한국은 중국, 러시아 블록을 완화할 안정축. 모스크바, 한국은 중국 종속을 피할 안전 파트너. 워싱턴, 동북아 균형 유지를 위한 핵심 국가. 모스크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협력국. 워싱턴, 신뢰 가능한 대화 채널. 모스크바, 영토 통제 욕구 없는 기술 제공자. 문장들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비교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3개의 파일을 펼쳐놓았어요. 미국 재무부 대러 제재 리스트, 러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조정 내역, 일본 외무성 대외 협력 브리핑, 번역본, 세 문서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3분할했습니다. 왼쪽엔 미국 제재 리스트, 가운데엔 러시아 협력 문서, 오른쪽엔 일본 브리핑. 저는 먼저 미국 제재 리스트를 열었어요. 대러시아 제재 동참국 현황, 국가별 제재, 참여 수준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일본, 전면 금융제재 참여, 수출 통제 최고 등급 기술 이전 전면 차단, 제재 강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막대가 가장 길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정책적으로는 정확한 선택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러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조정 내역. 문서였습니다. 협력 가능 국가 분류 및 리스크 평가. 국가별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린 존, 협력 안정. 옐로우 존, 협력 가능하나 주의. 레드 존, 협력 불가 또는 고위험. 저는 레드 존 목록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맨 위에 있었어요. 재팬, 하이리스크, 세부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금융거래 전면 차단 상태, 에너지 수출, 계약 일방적 중단, 기술협력 프로젝트 전면, 취소, 보복 가능성 매우 높음, 전략적, 대체 가능성, 제외. 숫자들이 냉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은 완전히 닫힌 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브리핑이었어요. 대러 제재 강화 및 동맹 공조 현황.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지칠 원칙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대러 제재의 전면 동참, 금융에너지 기술, 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 제재 이행, 미국, 유럽연합과 긴밀히 공조하며 제재 강도 지속, 유지. 문장들은 당당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답게. 하지만 저는 다시 가운데 화면을 봤어요. 러시아 문서 속 일본의 위치. 레드 존협력 불가보복 대상.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 일본 관련 프로젝트, 전면 중단 및 대체, 파트너 모색 완료. 저는 검색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문서에서 한국 또는 코리아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개의 문서에서 23번 언급. 분류 카테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옐로우존이 아니라 그린존도 아니었어요. 별도 카테고리였습니다. 전략협력 파트너, 세부 항목을 펼쳤어요. 리스크 완충 기능 보유, 협력 유연성, 높음, 제재망 우회 아닌 합법적 협력, 가능, 장기 신뢰관계 구축 가능성, 대체 불가능 기술 파트너,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데 분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기술 강국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였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제재 문서에서 한국 항목을 찾았습니다. 한국, 제재 동참, 단 선별적 이행, 세부 내용을 읽었어요. 금융제재 참여, 군사전략 물자 수출 통제, 단, 민수 분야 협력은 독자 판단에 따라 유지, 가능, 인도적 지원 및 비군사 프로젝트는 제재 대상, 외. 일본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전면 참여, 한국은 선별적 참여. 저는 러시아 문서로 돌아왔어요. 한국과의 협력 지속 가능 분야. 리스트가 펼쳐졌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및 유지 보수, 극동, 인프라 개발 기술 협력, 민간 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참여, 비군사, 기술 교류. 모두 제재 위반이 아닌 항목들이었어요. 한국은 규범을 지키면서도 협력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밀턴, 뭐 찾았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급 분석관 로버트였어요. 일본이랑 한국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우리 동맹국인데 러시아가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로버트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고, 재밌지? 재밌다기보단 놀라워요. 일본은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 근데 그 대가로 러시아와의 모든 연결이 끊겼지. 반면 한국은요? 한국은 원칙은 지키되어지를 남겼어.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선 여전히 대화 가능한 상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선택이야. 근데 결과가 달라진 거지. 일본은 동맹 프레임 안에서 가장 앞에 섰고요. 그래서 타격도 가장 먼저 받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일본을 경계하거든. 그 주 목요일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럽 연락 채널이었어요. 제목, 기밀, 한국 측 제안서 사본.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암호를 풀고 문서를 열었어요. 표지에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제안서.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반적인 협상 문서는 보통 투자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수익 배분 물량, 계약 납기 조건.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어요. 첫 번째 항목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1조, 군사 전용 전환, 절대 금지.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결과물은 민수 용도로만 사용. 군사 전략 목적 전환 시 계약 즉시 무효 및 법적 책임 추궁. 두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제2조, 국제제재 틀 준수 의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활동 배제. 제재 대상 물품 및 기술 이전 일체 금지.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제3조, 프로젝트 전 과정 투명성 공개. 모든 계약 내역, 자금 흐름, 기술 이전 범위, 제3자 검증 허용, 국제, 감사기구의 정기 점검 수용. 네 번째 항목을 봤어요. 제4조, 북한, 중국 연계군수 협력과의 완전 분리, 본 프로젝트와 제3국 군사협력 프로그램 간 일체 연결 차단, 정보 공유, 기술 이전, 인력 교류 전면 금지.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5번째 항목부터 금액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처음 4개 항목은 전부 원칙이었습니다. 돈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었죠. 이게 정말 협상 제안서야? 혼잣말이세요. 나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놓친 게 있나 확인하려고. 하지만 순서는 명확했습니다. 원칙이 먼저 읽은 나중에.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측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 제한 조건 분석. 조건 1. 군사, 전용 금지, 수용 시 체면 손상 우려. 조건 2. 제재 틀 준수. 협력 범위 제한. 가능성. 조건 3. 투명성 공개 국가. 기밀 노출 리스크. 조건 4. 제3국 분리. 전략적 유연성 저하. 러시아 실무진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각 조건마다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이 흥미로웠습니다. 종합의견. 조건이 까다로우나 수용 가능성 검토 필요. 이유. 한국 외 대체 파트너 부재.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건 굴욕적일 수 있는 조건들이었어요. 투명성 공개 제3자 검증 군사, 전용 금지, 자존심 강한 강대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들이었죠. 그런데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난 장들에서 본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북극 LNG 선박 의존도, 중국과의 신뢰 균열, 극동 자본 잠식 문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파트너가 없었으니까요. 하밀턴, 잠깐 볼 수 있어?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응, 뭔데? 한국 협상 문서 받았어? 나한테도 왔거든. 받았어. 지금 보고 있었어. 제임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았어요. 이거 진짜 특이하지 않아? 첫 페이지가 돈 얘기가 아니라 원칙이야. 맞아. 나도 그게 놀라웠어. 보통은 거꾸로잖아. 먼저 얼마 벌 건지 정하고 나중에 조건 붙이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간 거지. 제임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군사 전용 금지 제재, 준수 투명성 공개. 이거 다 러시아 입장에선 불편한 조건들이야. 알아. 근데 받아들일 것 같아. 왜?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대단한데 이렇게 원칙을 앞세우는 협상은 처음 봐. 저는 문서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협상 스타일이 아닐 거야. 무슨 뜻이야? 한국의 태도 같아. 이익을 취하기 전에 먼저 선을 긋는 거.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이 다른 나라랑 협력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규범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야. 선을 넘으면서까지 이익 추구하지 않아. 제임스가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문서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5번째 항목부터 나오는 금액 조건들을 읽었어요. 투자 규모, 양측 협의 후 결정, 수익 배분, 프로젝트별 개별 계약, 기술 이전 범위, 민수용도 한정, 단계별 진행, 금액 조건조차 구체적 숫자가 없었습니다. 협의 후 결정 개별, 계약 단계별 진행, 모두 유연하게 남겨둔 표현들이었어요. 반면 첫 4개 항목은 철저했습니다. 군사 전용 금지 제재, 준수 투명성 분리.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숫자와 문서로만 봐온 나라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도로. 15년간 데이터로만 봐온 나라가 눈앞에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소 방문은 내일이었죠.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곳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쟁기념관.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전쟁기념관 가시는군요. 외국분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은 곳 선택하셨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다리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넓은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입구에 서자 차가운 돌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돌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우산 없이 그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전시관 앞에 형제의 상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남과 북의 군인이 껴안고 있는 조형물이었죠. 잠시 그 앞에 서서 봤습니다. 빗물이 동상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고대부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 고려조선. 연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읽어나갔어요. 수백 번의 침략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구의 치민몽골의 침략임진 외란, 병자호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참을 서서 봐야 했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근대관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궁궐강제 징용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그 다음은 한국전쟁관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서울, 부산, 인천.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한강다리가 끊어진 사진이었습니다. 아까 택시를 타고 지나온 그 다리였어요. 지금은 말끔하게 복구되어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진 속에선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건물들,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사진들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협상 태도, 돈보다 원칙을 먼저 꺼낸 이유. 그건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이 역사가 만들어낸 태도였습니다. 수백 번 침략당했지만 끝까지 버텨낸 민족.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나라. 그들은 빼앗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을 먼저 배웠던 거예요. 저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현대관이었어요. 베트남 파병걸프전 참전평화유지군 활동. 한국군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방어와 평화 유지 목적이었습니다. 침략이나 점령을 위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죠. 패널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 땅을 욕심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가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극동개발 협력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했지만 운영권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전히 이양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가 만든 태도였습니다. 전시관을 다 보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광장 건너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어요. 아마도 건설 현장이었겠죠.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처럼 보였어요. 제가 본 거제울산 목포의 그 크레인들,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이상하게도 기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기념비, 떼앗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상징.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개장에서 본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찾은 이유, 중국과의 균열 속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극동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한 이유, 미국과 러시아가 각자 다른 계산을 했지만 같은 답에 도달한 이유, 일본은 배제되고 한국은 선택된 이유, 한국이 원칙을 먼저 내세운 이유, 모든 이유가 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남을 짓밟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버티고 일어서며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침략으로 영토를 넓힌 적이 없었죠. 대신 기술과 신뢰로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결론, 지키는 힘,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이 나라는 수백 번의 침략을 견뎌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하나를 배웠다. 이기는 힘보다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욕심내지 않는다. 대신 다른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기술과 시스템을 건넨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 세계는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켜주는 나라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다. 타이핑을 멈추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 위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무너뜨리는 법보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세계는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다.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 시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내일을 만들어갔던 분들,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밤을 새워 일하며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 했던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었던 분들, 불가능하다는 말에도 가능하게 만들어낸 분들, 이 이야기는 그분들께 바치는 작은 경의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